이라크의 뭐 전차 수출을 이제 거의 임박했다. 수출이 이제 자주포에서 이제 전차로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수량을 보나 뭐 어떤 성능을 질적으로 봐도 제일 좀 고성능으로 가고 있는 거.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최우수 고객은 필리핀. 대한민국에서 사간 FA-50이 11대가 있고요. 최근에 연초에 이제 계약을 했다는 12대의 FA-50이 있는데 한국제전투기를 더 추가로 사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KF-21의 블록 1. 한국 방산무기 계약과 관련된 최근 소식을 전해주신다면요? 가장 최근 것은 이제 이라크의 뭐 전차 수출을 이제 거의 임박했다. 그럼 뭐 물론 이제 배경이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걸프전 1991년 걸프전 이래로 이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북아프리카 포함해서 미국이 이제 자기들의 그 나토 지역에서 이제 사용을 이제 중단하고 이제 어디 창고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해야 되는 M60, M60, A1, A3 전차를,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어봤자 이게 옛날 구형 전차니까 그거부터 이제 막 나눠줬어요. 이게 뭐 모로코, 이집트, 뭐 사우디, 이 중동 지역에 뭐 카타르, 오만 이런 지역에 막 골고루 다 나눠줘요. 뭐 바레인도 들어갔고 이제 요르단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이제 그날로부터 이제 뭐 90년대 중반 말에도 계속 나눠주긴 했어요. 근데 보통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노후 전차가 돼버렸고, 그 M60 시리즈가 패턴 전차 시리즈인데 이름이 그 옛날 장군 이름. 그리고 또 M1 에이브람스 전차도 A1형으로 나눠줬는데 수출도 한 거고, 같이 섞어서 원조도 하고 있고 돈 받고 판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이제 구형이 됐거든요. 그거 이제 좀 가성비가 떨어지고 가솔린 엔진 뭐 이렇게 장착해서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참 돈이 많이 들어간 전차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전차가 돼버렸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전차가, 우리가 KT 전차가 폴란드에 딱 채택이 돼서 2차 계약까지 했는데, 그 다음 이제 계약은 또 남겨두고 있고 3차, 4차. 그리고 루마니아 전차 수출이 이제 좀 임박했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최근 소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가 KT 전차를 살려고 한다. 핵심이고, 반면에 이제 K9 자주포는, K9 A1 자주포는 지지부진하죠.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껏해야 에스토니아 2차 뭐 수출이라든지, 뭐 노르웨이 같은 뭐 보통 24문, 이게 또 뭐 신규 생산이 아닌 뭐 중고 제품을 이제 우리 군에서 빼가지고 뭐 넘겨준다든지 오버 정비를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군한테는 또 신규 생산해서 뭐 채워주겠지만은, 그래서 수출이 이제 자주포에서 이제 전차로 좀 넘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최신 소식. 물론 중간에 자주포하고 전차 중간에 이제 천궁2라는 미사일, 이게 뭐 이라크, 사우디에 얘기가 된, 수출이 된다는. 그래서 단계적으로 자주포를 시작해서 뭐 천궁 시리즈, 천궁2 시리즈죠. 그리고 현재는 전차죠. 가장 최신 소식이 이제 이라크하고 이제 페루가 또 K2 전차를 사겠다고 이제 거의 막판에 왔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기 종류별로 이제 하나씩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거는 FA-50의 블록 20 개량력. 이게 이제 실제 초도 제품이 폴란드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가 됩니다. 근데 실제 가동되기까지는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다 끝나지 않아서 한 28년도 뭐 시간이 또 흘러야 돼요. 제대로 가동을 시키려면, 공중에서 작전을 제대로 하려면. 비행은 하지만은 비행을 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차례대로 물건들이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판매가 되고 다양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재 헬기 쪽. 헬기 쪽이 상당히 지지부진해요. 그게 이제 수리온도 그렇고 LH, 라이트 암드 헬리콥터라는 게, 이걸 사겠다고 하는 나라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나라 육군의 실전 배치, 그러니까 전투 부대에 이 라이트 암드 헬리콥터가 배치는 아직 안 됐고, 현재 훈련 교육 부대, 육군 항공학교에는 지금 3대가 들어가 있고, 이제 12월 달에 3대 더 들어가면 6대인데, 이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다르잖아요. 다른 유튜브에서요.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LH가 뭐 대단하다고 하는데 어디 실전 배치가 뭐, 그러니까 전투를 할 수 있는, 북한군 전차가 내려오면은 파괴할 수 있는 작전 부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지금 조종사 양성하는데 겨우 3대가 들어가 있고, 연말에 3대, 이게 6대. 2025년 12월에 6대. 이게 무슨 전투 부대 아니잖아. 유튜브에서 보시면 뭐 날라면 미사일 쏘고, 그거 아직 더 기다려야 돼요. 뭐 유사시 대비해서 밤중에 작전 나가 훈련하는 것도 더 기다려야 돼. 그럼 뭐 28년도 돼야 될까? 초도 부대가 뭐 저쪽 포천에 있는 부대라든지, 뭐 여기 수도권에 있는 뭐 수색에 있는 부대라든지, 뭐 하남, 그거에 다 배치되려면 거의 뭐 2029년, 30년. 그러니까 이렇게 무기 수출은 또 잘 되는 반면에 실전 배치도 지금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또 그걸 지켜보거든요. 제대로 한국군이 그걸 발주해서 도입해서 사용을 잘 하는지. 그래야만 또 최종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수출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하게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시간, 돈, 뭐 사람들의 또 인력의 노력,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답답해. 아니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유튜브 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이루어져 있으면 좋은데, 그래 나도 즐거운데, 제가 말씀드린 저도 개인적으로 한 달 계속 맨날 카운팅 체크해야 돼요. 오늘은 뭐가 됐을까? 그리고 또 뭐 연락도 해봐야 되고, 물건 들어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배달됐어요 이런 식으로 또 알아보면 아직요. 그리고 또 공장에 또 전화해서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뭐 이런 식의 일반적인 표현을 하면은, 그 기다림, 그 다음 뭐 어느 정도 나이 먹고 또 추가로 나이 먹어야 되고, 그럼 나중에 시정 그 잠수함이나 전투기도 참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수출을 일단 뒤늦게 전차가 실제로 현대로템의 KT 전차가 수출된다 했던 게 이제 러우 전쟁 나기 전이 2016년, 17년도에 5만, 중동에 5만에 하고 내일 모레 수출된다고 했던 게 2016, 17년도 그때 아덱스 때. 근데 지금 2025년인데 5만은 지금 거기서 벗어났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대신 이라크가 들어섰고 페루도 들어섰고. 근데 그것도 뭐 계약을 맺고 예산을 짜서 그들 나라에서 뭐 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서 우리 컴포넌트 가서 뭐 조립이 돼서 물건이 이제 뭐 첫 번째 물건이 나와서 인도가 되고 그다음에 또 뭐 20대, 30대, 100대 되고 그래서 훈련을 처음 한다 하는 시간이 가까운 장래겠어요. 뭐 언제겠어요. 보통 5년. 지금으로부터 5년을 잡아야 돼. 근데 이제 수출이 대한 게 이제 예약을 받은 건데 그걸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건이 시중에서 소위 전 세계지만은 그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게 제한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유럽 중심의 신제품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대테러 전쟁의 20년 동안에 그런 물건 신경 안 썼습니다. 우리는 만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일종 그걸 효과를 보는 거죠. 우리는 미련하게 중무장 무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제 뭐 다시 앞 얘기로 돌아가서 헬기가 지금 수출이 거의 안 되고 있고 해군 수상 전투함이 동남아시아, 소위 필리핀하고 태국, 이 페루 말고는 안 되고 있어요. 더 확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초에 얘기했는데 연말에도 좀 얘기하는 게 해군 부분의 수출, 그다음에 헬기 분야 두 가지는 아직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남아있는. 현재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그럼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폴란드죠. 수량을 보나 뭐 어떤 성능 질적으로 봐도 폴란드께 제일 좀 고성능으로 가고 있는 거.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뭐 입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예약을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폴란드가 여전히 중요한 고객이죠. 아주 우수 고객, 최우수 고객,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러면 이제 다시 동남아시아로 내려와서 보면은 또 우수 고객, 최자는 안 들어가고 우수 고객은 필리핀. 거기에 걸맞게 나라의 규모나 능력에 걸맞게 꾸준히 우리의 전투기나 해상 수상 전투함 더 나가선 잠수함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또 가장 최신 그 뉴스 소식은 필리핀 공군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간 FA-50이 1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연초에 이제 계약을 했다는 그 12대의 FA-50이 있는데 추가로 더 사고 싶다. 언급을 했어요. 이번 아덱스 때. 한국제전투기 더 추가로 사고 싶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그게 기종을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KF-21의 블록 1 그것을 이제 곧바로 진입을 하려는 그 도입을 이제 넘어가려고. 왜냐면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금 이제 언급을 해도 시간이 실제 자기들이 물건을 받기까지는 7년?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나야만 뭐 빨라야 2030년, 32년 사이 그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미리 이제 언급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죠. 예약을 이제 걸어줘야만 우리도 준비를 하니까 뭐 가격을 맞추고 그것도 뭐 이 KF-21 블록 1 보람에 그 초도 제품, 초기 제품을 사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거는 어쨌든 인도네시아 딱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필리핀은 예전부터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고객으로서. 그럼 이제 그게 끝나고 그다음 블록 2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폴란드, 뭐 사우디 이런 나라, 다른 나라들 페루 이런 나라 살 가능성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들이 폴란드나 사우디나 페루나 오로지 대한민국 제품, 대한민국의 전투기만 산다는 건 아니고 전투기 보통 세계에서 4가지 기종을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걸 사더라도 결국 또 그 나머지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로 또 가져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례를 얘기하면서 뭐 저거 사겠어? 저렇게 뭐 중국제도 산다, 뭐 튀르키예제도 산다 하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다 자기들 용도가 있어요. 물건 골고루 사야 되는. 후속 군수 지원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건 그들의 어떤 자기들의 문제고 우리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직도 이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도 뭐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게 뭐 다른 나라 전투기를 또 발주했다고 해서 우리께 뭐 취소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건 그거대로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의 J-10 전투기 42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전해주신다면요? 그래서 뭐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투기 종류가 현재 3종류가 있는데 그게 러시아제 Su-27하고 Su-30이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제가. 그게 하이급 전투기죠. 그러니까 고성능 대형 전투기.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프랑스의 다소사의 라팔 전투기를 발주한 거야. 40여대를. 그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중간에 미디엄급 전투기가 F-16이 있는데 요게 40여대인데 이게 이제 우리 KF-12에 48대를 가져와서 대체를 용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호크 200이라는 경전투기가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제 우리 그 FA-50에 또 개량 키트를 가져와서 개량을 하겠다는 걸로 이제 이미 몇 대 사갔으니까 T-50이나 FA-50을 그거를 개량해서 대체를 이제 밀어버릴 거고 별도로 이제 스텔스 전투기가 또 필요한데 미국이 절대 안 파니까 중국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 자체가 그럼 선택이 없어서 튀르키예에서 지금 개발을 시작했다는 스텔스 전투기로 이제 표방을 하고 나온 칸
근데 그것도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독립적, 독자적으로 제3국의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겠다 해서 그것도 가서 계약을 한 거예요. 우리 KF-11 스텔스 전투기 나오려면 2040년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먼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2035년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스텔스 전투기는 별도로 이제 구비를 하겠다. 미국이 안 파니까. 근데 한국 거는 2040년에 생산 들어가기 시작하고 시간이 안 맞으니까 그것부터 질러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제 데이터 C는 1999년대 호주하고 좀 마찰이 있었어요. 동티모르 사태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잠재적으로 호주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제 전투기를 도입해서 그쪽 지역에 배치를 하려는. 인도네시아 군군이 미국제 F5 전투기, F5EF 전투기를 일단 먼저 도태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력의 중간에 이렇게 빈 공백이 있어요. 그거를 JTN-C로 메꾼다. 4종류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었고 대체를 다 각각 해야 되는 거야, 종류별로. 그래서 그런 용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돈이 다 돈이 이렇게 없을 텐데. 근데 돈 문제는 어떻게 뭐 조달하거나 뭐 이렇게 가격을 막 후려쳐가지고 지금 사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빌려서. 지금 프랑스제 라팔은 돈을 이제 장기 차관으로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거 이자 돈을 내면서.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제 앞으로 48대 그 생산 조건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죠. 그것도 어떤 긍정적인 면은 아니지만은 거의 우리한테 삥을 뜯다시피 해서 또 가져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근데 이게 상징성 있는 게 이게 최초의 우리 국산 전투기가 이렇게 어쨌든 판매가 돼야만 필리핀도 사겠다, 뭐 다른 데로 사겠다 이어지거든요. 어떤 그 분위기, 바람을 타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어떤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파토를 내고 결별을 하면은 그 다음 전투기 판매 대상국에서는 좋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주 단순하게 실적으로 나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스크를 일단은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인도네시아가 우리 또 후려치려고 나올 거예요. 아마 또 아주 막 비상식적으로 우리한테 적은 돈을 내고서 뭐 그걸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조립을 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긴 합니다. 이번 아덱스 2025에 가셔서 직접 취재를 다니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아덱스 2025에서 주목해서 봤어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 질문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덱스가 이번 주에서는 이제 성남공항에서 열린 에어쇼 비행시범 기간과 킨텍스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기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도합 일주일 된 기간 동안에 제 스마트워치를 확인해 보니까 한 11만 번 정도 걸었더라고요. 미팅을 한 15번 정도 했고 기사는 이제 6개에서 8개 정도 썼는데 그거는 이제 외국에 우리 K방산 소식을 새로 알리는데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닌 이유들은 다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기업들이 내놓은 신제품과 그 다음 성과가 상상 이상이었던 것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성과에 대해서 대한민국 밖의 해외 고객들이 관심을 매우 크게 표명한 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카이, LRG, 하나 등 대형 방산업체들은 새로운 무기체계, 새로운 장비들을 선보여가지고 프로모션을 아주 강하게 했고 이게 좀 속보가 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외 업체들 역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아덱스 기간 중에 많은 해외 유명 방산업체들이 한국의 방위사업체를 방문해가지고 협업 논의를 하거나 MOU를 맺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약간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아니면 좀 너무 허풍하네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아덱스 기간 동안에 약 40억 불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확하게 구매 계약 맺어졌다 요건 사실 아니고요. 계약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프로그램 이렇게 어떤 해외 고객들이 얼마나 많이 사가는지 의향을 표시하겠다. 우리는 잘하면 요 정도 사갈 수 있습니다. 요런 걸 종합해 보니까 하나로 이제 5조 원이 넘는 요런 금액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당장 우리 K방산이 이제 갑자기 더 폭발하는 것인가? 이 결과는 이제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내년부터 서서히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스록 그루만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제 3대 방산업체 안에 듭니다. 특히 이제 스텔스 폭격기라든가 대공 방어 시스템 이런 걸로 해서 아주 규모가 큰 사업들을 많이 하는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인데 이번 아덱스 기간 동안에 LIG 넥스원, 한화, 그 다음에 스위니드라는 한국의 방산업체 3군데와 동시에 MOU를 맺었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큰일인지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MOU라는 건 약간 앞으로 잘 해봅시다. 악수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럼 계약서에 뭘 쓸까요? 요거의 전 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그냥 악수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노스록 그룹만이 한국의 대형 방위사업체 그리고 중견기업과 동시에 3개의 그 MOU를 맺었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스루크루만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IBCS라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골든돔은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만든다는 새로운 미사일 방어막. 노스루크루만은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참여를 할 때 골든돔의 기술 외에도 이 기술을 활용해서 해외의 미국 동맹국들한테 대공 방어 시스템을 지금 이제 수출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IBCS라는 건데 이건 약간 무기 하나, 탱크, 미사일 하나 이런 건 아니고 그 서버로 구축된 시스템 같은 거예요. 미사일 방어 우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중앙 서버가 있고 인공지능으로 각 미사일 방어 부대들한테 적절한 표적과 정보를 제공해주고 이런 인프라 같은 건데 이번에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한화, 그 다음 휴니드랑 맺은 거는 이 세 회사랑 다 IBCS 관련해서 하나는 이제 내수, 그러니까 이 노스루크루만이 IBCS의 한국 판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의 그 친한 나라죠. 폴란드한테 이 수출이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에 팔기 위해서 일단 IMO를 맺은 게 하나 있고 그리고 LIG 넥스원과 하나의 미사일 제품,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 같은 게 지금 해외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LIG 넥슨과 하나가 수출한 미사일들이 이 IBCS에 통합된다. 그러니까 해외 고객 중에서 우리나라 K방산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한테 같이 세일즈를 해보자. 이런 수출과 수입 동시에의 의미가 담긴 이 MOU를 맺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의 방위사업과 그다음 미국의 방위사업이 이게 협력하게 되는 아주 상징적이고 큰 사건입니다. 보통 MOU에서 상징적이고 큰 사건이라 하면 사실 과장하는 건데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워낙 특이해서 그랬어요. 더군다나 LIG 넥슨과 하나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우리나라의 그 대공 방어 시스템 그 인프라 구축할 때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두 회사가 같은 파트너를 했다, 같은 배를 탔다. 이거 엄청난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드론과 AI, 새로운 신무기 체계들이 대형 방산회사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스타트업까지 이렇게 선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 큰 회사들에 대해서 보도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크고 사실 크기가 무기가 크면 멋있기 때문에 보도는 많이 하는데 요거 외에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신제품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제품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서울 에어쇼가 끝나고 난 뒤에 계속 프로모션을 할 거거든요. 서울 에어쇼에서 첫 공개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주목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익히 다 알려지고 보도가 많이 된 부분 중에서 꼽을 만한 것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AF150 요거는 사실 KF21보다 훨씬 작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연필같이 생긴 무인 비행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적은데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비행하는 최초의 제트 엔진 무인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죠. 기존에 우리나라 무인기들이 몇 개 있었다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 FA-50이라든가 KF-21을 만들었는데 드론은 솔직히 좀 수출이 잘 되고 이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AI로 가동되는 제트 엔진 무인기를 우리나라 최초로 비행시키고 이게 상당한 완성도를 좀 자랑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자율 비행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지금 보기에는 이거 약간 장난과 같은 무기다. 하지만 사실은 미래 전쟁을 지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LIG 넥스원과 니어스랩이라고 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 내용이 저는 또 인상 깊었는데 원래 LIG 넥슨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공 무기 체계 강자로 천공 미사일을 수출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니어스랩이라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회사가 좀 오래됐는데 특이하게 드론 관련 인공지능 드론 관련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드론에 인공지능을 넣는 그 연구를 좀 하다가 두 회사가 협업했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미사일 방어를 넘어서서 드론을 방어할 때 필요한 게 바로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을 요격하는 드론, 하드킬 드론에 대해 가지고 LIG 넥슨과 이 니어스랩이 손잡고 이제 드론 방어 체계까지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한국판 골든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만든다는 골든돔은 원래 미국은 MD라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드론까지 방어하고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방어한 이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된 건데 우리나라도 LIG 넥슨과 이제 니어스랩이 협업하면서 드론 방어 시스템에도 결국 이제 구축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외에도 이제 파블로 항공 같은 경우에는 AI 드론 그 다음에 AI 킬 웹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우버 같은 거예요. 전쟁의 우버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터졌을 때 지휘관한테 빠르게 지휘 결심을 내주고 적한테 최대한의 타격을 하기 위해서
아, 우리 편에 있는 뭐 K9이 몇 문이고 부대가 몇 문이고 저기 자산이 얼마 있고 이거를 3차원 지도에다 쫙 뿌린 다음에 의사결정 판단을 하게 해주는 인공지능 지휘통제 결심 시스템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 눈에 안 보이고 일종의 프로그램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주목이 잘 안 됩니다만 사실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한 전투를 수행할 수 있고 없고가 미래전에서는 아무리 좋은 탱크,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가져도 지고 이기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적의 결정과 의사결정으로 이제 적을 얼마나 잘 공격시킬 수 있는지 인공지능을 도움을 받는 거랑 사람이 판단하는 거랑 이게 사실 속도, 시간, 정확성에서 차이가 큽니다. 이런 것들이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이 인공지능, 그 다음에 드론, 이런 신무기 체계에 대한 소개를 좀 같이 할 건데 사실 또 좀 고민이 있어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도 그렇고 멋있는 무기를 말하고 싶은데 드론이 사실 멋있진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돈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챗GPT 많이 쓰지만 그거를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걸 좀 전달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덱스 2025에서 64조 원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현지에선 수출 상담 관련해 어떤 이야기가 돌았었나요? 수출 상담이라는 게 이제 당장 이제 우리나라가 돈을 번다. 요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이제 답답해 하십니다. 방사는 왜 이렇게 느리냐. 개발하는데 10년, 세일즈하는데 10년, 운영하는데 30년 걸립니다. 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끝낸다라는 거는 초스피드로 끝낸다. 이런 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K방산이 납기가 빠르다. 어떻게 탱크를 1년 안에 납부할 수 있어? 이런데 냉장고를 1년 안에 준다고 하면 늦는 거잖아요. 요게 차이가 있다. 요걸 약간 이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대부분에서 MOU가 체결되고 실제 구매 계약은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구매 계약이 있긴 있었는데 비공개를 요청한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무기 계약의 경우에 오픈을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자랑할 수도 있지만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계약은 끝나고 나서 하자거나 아니면 지금 계약을 해도 나중에 공개를 하자. 이런 비공개 계약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계약들은 주로 우리가 잘 모르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수출할 때 들어가고요. 이거 외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노스록 그루만과 한국 방산기업 간의 MOU, 그 다음에 카이가 진행했던 MOU들 중에서는 이제 협력, 그 다음에 무기 인티, 공동개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MOU들도 MOU 장사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걸 기반으로 해서 구매 의향서, 구매 계약까지 넘어가는 이 3단계 중에 1단계 진행표를 통과했다. 요것 때문에 좀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획득 계약한 거는 이제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아덱스 행사장에서 한 게 아니라 에스토니아 전 국방부와 이제 한국 국방부 사이에 K9 천무 획득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 간의 회담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럼 아덱스를 구경하러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오신 김에 이렇게 계약도 같이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건 이 K 방산 수출은 이제 에스토니아 수출권, 요게 공개된 거는 사실상 유일한데 요거 외에도 그 뒤에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NDA, 그러니까 이제 비밀 유지 각서를 이제 사인 받고 내용을 전달 받은 것도 있고, 아직 이제 계약 내용이 알려지면 상대방 라이벌들한테 좀 알려지면 이제 좀 곤란하다 해서 NDA까지는 아니라도 기자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보안을 좀 지키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한국 방위사업 중에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전투기, 요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요기에 대해서 정보 요청을 해주는 국가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에어쇼에서 보니까 잘 날아다니던데 우리가 이게 스펙을 어떻게 하고 가격 견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견적 문의 같은 것들이 우리 대형 방산무기 중에 3종 이상 나오고, 소형 방위사업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상장이 됐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저도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부품 관련해서 조만간 국방 부품 중에 능력 있는 부품, 그 다음에 기술력이 있는 부품 회사들이 해외 수출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회사들이 수출을 못했어요. 하더라도 이제 대형 방위사업체 카이, LIG, 한화, 로템 이런 데에 같이 부품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K방산이 유명해지고 한국 무기는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문의가 나오니까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어서 좋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이 오래 걸리거나 비싼 부품을 한국의 국방 부품,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이걸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게 이제 아름아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한 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것 중에 이 비슷한 사례는 뭐냐면 MNC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사지만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죠. 알짜로 유명합니다. 왜 알짜로 유명했냐면 K2 전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사일까지 거의 모든 K방산 무기체계의 모션 컨트롤, 그러니까 움직임을 제어하는 이런 모터나 장비 같은 것들을 공급을 많이 해서 여기에 소문이 퍼져서 튀르키예 수출, 단독 수출이 진행돼서 튀르키예 무기에 한국산 부품이 들어가고 이런 계약들이 이미 공개됐거든요. 요런 비슷한 계약 사항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K방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K방산 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지겹게 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제 조금 더 저처럼 깊게 파고드셔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KF-21의 고난도 비행이 있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네, 제가 사실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칭찬 너무 과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김민석 기자님 저 응원해 주신 건 좋은데 조금만 현실적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사실 있어요. 개발자분들 중에.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너무 멋있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멋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 KF-21은 서울 에어쇼 전에 2차례의 민간 공개가 있었는데 그냥 이제 수평으로 지나가는 패스바이라 해가지고 기동을 안 하는 시범 혹은 기동을 하는데 천천히 그리고 약하게 기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선회 비행을 할 때 아주 크게 돈다거나 뭐 천천히 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만 몇 번 있었다가 이번 서울 에어쇼에서 저는 깜짝 놀라서 진짜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밀 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KF-22 비행하니까 제가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하려는데 비행기를 놓쳤어요. 왜 놓쳤냐? KF-22 지금 떴으니까 비행을 요렇게 하겠지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걸 뛰어넘는 기동을 해서 제 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이륙부터가 기존의 비행 시범보다 달랐습니다. 활주로 해서 빠르게 단거리, 그러니까 활주로 절반도 안 채운 상태에서 풀파워로 이렇게 스로틀을 당긴 다음에 거의 수직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F-15라든가 F-22 같은 파워가 엄청나게 뛰어난 전투기가 자신들의 힘을 좀 자랑하는 에어쇼 시범 비행 중인데 KF-21 그걸 실제로 했기 때문에 전 KF-21의 그 높은 추력, 정확히 말하면 추력 대비 중량비예요. 이게 자동차랑도 비슷한데 가볍고 힘이 셀수록 빨리 나가고 가속이 좋습니다. KF-21은 이 점에서 엔진 자체는 그 탑건2에 나온 슈퍼호넷과 비슷한데 무게는 더 가벼워요. 힘이 똑같은데 가볍다는 건 당연히 가속이 빠른 거겠죠. 그래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요거를 보여줬고 상승하고 선회 비행을 할 때도 퀵턴이라 해가지고 아주 짧은 선회 반경으로 고속으로 발행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대전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데 옛날이라면 이 꼬리를 잡는 사람 그 전투기가 무조건 이깁니다. 짧게 이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 뒤를 잡기 쉬워서 그런 고난이도 기동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970km에 따르는 초고속 비행, 그러니까 행사장 앞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서 그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자가 날아가고 이 정도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낮은 고도에서 이렇게 고속 비행하는 것도 저는 이제 기존에 없던 시범이라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좀 중요하게 안 생각하고 넘어가던데 저는 굉장히 충격받은 게 초저속 비행이었습니다. 이게 행사장 앞에 약간 그 관람객들한테 인사한다는 코멘트를 하면서 200km 미만의 속도로 천천히 기술을 들고 앞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진 찍는 타임, 포토 타임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실속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의 시범이에요. 비행기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하, 너무 낮아지면 양력이 안 나와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으로 비행할 때보다 이 고개를 들면서 가면 공기저항이 심해지니까 이게 기류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KF-21을 고개를 빳빳하게 들면서 천천히 날아간다. 그리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비행제어를 한다는 것은 KF-21의 기동성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개발진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KF-21이 이렇게 이제 기동성이 잘 되고 급기동하게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사실 운전면허 처음 따보신 분은 처음에 엄청 천천히 갔다 이제 속도를 점점 내잖아요. 익숙해지면. 그거랑 똑같은데 2200K 비행시험을 통과해야지 KF-21의 개발이 완료됩니다. 지금 1500K 이상을 통과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2 정도가 통과해서 이제 KF-21이 할 수 있는 70%의 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남은 비행심들을 하면 이제 풀파워가 되는데 그럼 풀파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나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좀
풀파워가 됐을 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반농담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거의 이제 그 세계 최고의 전투기 F-22, 그 다음에 러시아의 최신의 5세 전투기 수호이 57, 이런 것보다는 사실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천상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제 천상계인 거고,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F-35나 F-15K,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전투기와 동등 이상의 기동성을 보여줄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약간 돌발 상황을 또 실제 그 에어쇼장에서 보고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치시는데, 마지막 날에 KF-21이 비행 시험을 준비할 때 약간의 그 소프트웨어 에러 메시지가 떠서 이건 비행을 안 하겠다고, 오늘은 KF-21이 비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려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개발자분들이 좀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그분들끼리 막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번 에어쇼에서는 복자형과 단자형 KF-22 두 대가 이게 행사장에 와가지고 단자형만 시험 비행을 하고 복자형은 지상에 전시를 했는데, 단자형에 대해서 그 비행 시험을 하려니까 에러 메시지가 나가지고 비행 시험을 중단하니까 지상 전시했던 KF-22 복자형을 활주로로 끌어온 다음에 전원 켜고 그 기름 좀 넣고 하니까 한 10분, 15분 만에 바로 이렇게 해서 비행 시험을 마지막 날까지 성공적으로 보여줬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비행기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무기는 성능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때 잘 사용하고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KF-21이 뭐 아직 그 올해 나온 것처럼 이제 항상 모든 기체가 100%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다른 것들이 작동 가능하고 운용 가능했다는 점에서 저는 마치 KF-21이 실전 배치된 전투기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바로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진짜 에어쇼 저희 지상 전시용으로 해서 사실 아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를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가서 장비를 점검하고 급유를 하고 하니까 바로 출격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전투 준비 능력, 빠르게 적에게 대응하는 능력이 사실 이런 걸 실증을 하는 기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덱스 2025에서 공개된 대기업들의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KF-21의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서 제가 외신의 내비게이션 위크에도 썼는데 6종 이상의 신무기가 KF-21에 장착된다고 이번 에어쇼에서 발표가 되었고, 이들 무기 대부분 이미 펀딩이 됐거나 아니면 개발 계획이 승인받아서 항상 에어쇼 때 좀 비판적인 분들은 이 컨셉카를 표현한 것처럼 컨셉카가 실제 양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닌 것처럼 그냥 쓱쓱 그리고 모형만 만들어서 전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6종의 무장은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거나 이미 자금이 확보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KF-21 무장이 6종류 더 늘어나는 게 드러난 거죠. 하나하나씩 살펴봐도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KF-21 카이부스의 모형은 HACM이라는 이제 처음 보던 모형이 KF-22 밑에 있었는데, 요거는 톰속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러시아판 킨잘인데 지상에 땅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을 항공기에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면 KF-21의 마 2.5에서 3 이상의 아주 빠른 속도로 적을 공격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초음속 공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를 공습할 때 쓰는 킨자가 거의 성능이 유사하다. 그리고 한국군이 지대지 미사일로 운용 중인 KT-SSM이라는 미사일을 개조했었습니다. 여기 나왔고, 그리고 SACM이 있습니다. SACM 역시 좀 개념 비슷합니다.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인데, 요거는 이제 하나랑 LIG 넥슨이 서로 이제 자기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건데, 덕티드 로켓이라는 신개념 로켓을 적용해서 300km 이상의 거리를 마 2.5 이상의 속도로 적의 함선 혹은 적의 중요 표적을 공격할 수 있어요. 요거는 KF-21과 FA-50에 둘 다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이게 있으면 FA-50이나 KF-21이 적의 군함 같은 걸 공격할 수 있고 방어막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HACM과 SACM, 이게 약자니까 계속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HACM은 좀 더 싼 저가형, 그 다음 단순하게 비행하는 거라면 SACM은 적을 공격을 더 잘 회피할 수 있는 초음속 미사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IG 넥슨이 자체 예산을 들여서 개발 중인 2종의 신형 공대지 미사일도 공개됐는데, 이 LIG 넥슨이 원래는 자체 연구를 잘 안 하는 회사였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했다가 이 K방산이 수출 성과가 좀 나오고 이 LIG 넥슨의 경영진에서 자체적인 R&D 역량을 강화하자, 이렇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 투자한 건데, 먼저 이야기할 건
LMCM입니다. 이건 LIG 넥슨의 멀티모드 크루즈 미사일이란 건데, LIG 넥슨은 이미 천룡이랑 부르는 공대지 미사일 한국판 타우러스를 가지고 있고 요거를 소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약 1000파운드 500kg의 중량을 가지고 사거리는 300km 이상의 공대한 미사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게 그 RTX사 미국 주식하는 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대형 방위사업체가 노르웨이 콩스버그라는 이제 그 방산회사랑 협력해서 JSM이라는 미사일을 지금 현재 열심히 판고 있습니다. 그거에 완전히 경쟁할 수 있는 사이즈, 그러니까 스텔스 소형 크루즈 미사일을 개발한 거죠. 요것 역시 지상 표적과 대함 표적 동시에 공격 가능합니다. LMSM 같은 경우에는 이 LMCM보다 더 작은 250파운드, 약 125kg의 소형 미사일인데, 이건 미사일이보다는 인공지능 드론입니다. 미사일에 인공지능을 장착해서 군집 운영이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KF-21이나 FA-50에 8발에서 12발 정도 이렇게 장착을 한 다음에 쏘면 이 미사일들끼리 스스로 통신을 하고 스스로 이제 정보를 교환해요. 그런 다음에 적을 공격하는데, LIG 넥슨이 선보인 이 LMSM의 개념이 좀 신박했어요. 뭐냐면 인공지능을 왜 도입했냐면, 적을 발견해가지고 공격을 할 때 제일 공격하고 치명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배를 공격한다 했을 때 LIG 넥슨은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아마 달았을 건데, 북한이 건조한 신형 구축함 최연함이 있습니다. 북한이 가진 제일 좋은 전투함인데, 그게 사실 실제로 성능은 봐야 알겠지만 스펙상으로는 괜찮아요. 대공 미사일도 굉장히 많고 방어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LIG 넥슨이 저한테 설명하기에는, 그래서 최연함의 표적 상대로 이 LMSM 미사일들이 여러 발 동시에 쏘면 이 미사일들끼리 서로 통신해서 어떤 미사일은 통신탑을 쏘고, 어떤 미사일은 레이더 재밍을 맞고, 어떤 미사일은 타격을 맡아서 미끼 미사일이 먼저 가가지고 이 최연함이 대공 미사일 발사하거나 주위를 분산시키면, 전자전 미사일이 가서 최연함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두가 들어간 미사일이 타격을 해가지고 주요 부위 스크류라든가 레이더 지휘 통신부를 딱 집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으로 만든다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해서 최적의 공격감을 내는 이런 것들인데, 요 두 개 다 이제 5년 안에 이 시험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 LIG 넥슨이 자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완성될 경우 이게 세계 국제시장에서 좀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개,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상 공격하는 미사일을 이야기하는데, 나머지 두 개는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요거는 SRAAM, 이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LRAAM인데 둘 다 LIG 넥슨 주도로 이제 체계 통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LRAAM, 한국판 미티어입니다. 요거는 미티어랑 비슷하게 덕티드 로켓을 사용하고, 요거는 현대로템이 엔진을,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이 탐색기를 만듭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탐색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미티어 미사일, 서방 측 최고의 미사일로 KF-21이 이걸 단다 했을 때, 최강의 창을 얻게 됐다, 이렇게 저도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지만 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레이더를 이야기할 때 항상 레이더가 어떤 레이더를 쓰는가, 무기는 그게 중요합니다. 기계식 레이더는 그냥 안테나 같은 거, 그 다음에 PSA, 패사 레이더는 수동형 위상 배열, 제일 좋은 건 A사,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인데, 미티어 미사일과 달리 이 LRLM의 경우 A사 레이더 시커를 장착하는 서방 측 최초의 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이번 5월달에 공중전을 벌였을 때 중국제 미사일이 프랑스제 나팔 전투를 격추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중국제 미사일이 이 A사 시크를 달아서 아주 먼 거리에서 적을 판별하고 공격할 수 있었거든요. 그걸 달았기 때문에 이 LRAAM은 한국판 미티어 불리지만 사실은 미티어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개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F-21 블록 실전 배치가 앞당겨졌다고 하는데, 이런 조기 전환이 어떤 상황인가요? 실전 배치라는 의미, 이거는 이제 전력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력한 배달됐을 때 전력하다, 아니면 이게 그 군 부대가 실제로 전투에 쓰는 거랑 전력화랑 의미가 다르다, 이런 말들이 많아서 좀 혼란스러우실 건데, 정부에서 말하는 전력화는 이게 개발이 다 완료되었다. 그래서 생산이 끝났을 때 개발 단계의 제품에서 이제 생산 단계의 제품으로 이행되었다. 이게 전투기 국방 방위 사업의 이 단계가 있거든요.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초도품, 시제품. 그런데 이 단계가 지나면 이거는 이제 생산됐다. 개발이 끝나가지고 안정적으로 됐다. 요게 다 국방 기준에 있는데, 이런 거에 다 복잡하고 사실은 군에 계신 분들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 그래서 전력화가 당겨졌다. 이거는 개발 기간을 줄였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우리 군이 전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었다고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과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시점 배치가 앞당겨져서 2027년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원래 KF-21 블록2는 2028년 12월까지 개발하기로 됐는데 2027년 초부터 블록2가 된다. 이게 내용의 핵심입니다. 다음, 된다라는 건 뭐냐? 소프트웨어 개발이 단계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건데, KF-21은 블록 1과 2가 있습니다. 40대 KF-21 블록 1은 지금도 생산이 시작되고 있고 2028년까지 40대가 나오고 후속 양산 80대가 있는데 후속 양산 80대가 이 블록 2입니다. 근데 비행기가 하드웨어가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모든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이것도 패치가 되어서 기능이 언락돼야 됩니다. 휴대폰도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언락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블록2는 원래 10종류의 공대지 무장, 지상공격 무장을 2018년 12월에 업데이트하기로 됐는데 이 업데이트 주기를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2028년 12월에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한 것보다 지금 개발이 끝난 것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우리 공군에 적용이 되면, 첫 번째로 우리 공군 전력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전력 공백, 구형 전투기에 대한 대체 임무가 빨라지고, 두 번째로 수출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개발되기 때문에 주문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줄어든 건데, 2028년 12월에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이것도 뭐 2032년까지 개발이 늦춰졌다는 kod인데 사실이 아니고 2032년까지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8년에 초도 그 개발 완료가 돼서 이제 생산이 시작되는데, 요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실 만들기는 제일 어려워서 요거는 일정이 변화진 게 없습니다. 이 2028년 12월에 완성이 되고 나머지 9종이 2028년 12월 이전에 2027년부터 다 KF-21 적용이 되는 거예요. 뭐 일반 멍텅구리 폭탄 마크 84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그 유도폭탄 KGGB, 뭐 JDAM, LJDAM, 뭐 GBU 계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도폭탄들이 업데이트되면 지상공격 능력을 KF-21 갖춰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F5의 대체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직도 수십 대의 F5가 남아있고 이들의 임무를 KF-21이 교체를 하려면 KF-21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2026년에 처음 배치되는 KF-21은 F5 능력 중에 일부, 그러니까 뭐 적기가 나타났을 때 공중전하는 걸 넘길 수 있는데, F5가 지상 공격을 할 때는 KF-21 지상 공격을 못하니까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단축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좀 관련 KF-21 관련 뉴스 중에서 장착할 미사일이 없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해당 내용 뜻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거는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회의원분이 문제를 제기하신 건데, 보도 내용이 KF-21에 들어갈 단거리 공대용 미사일, 장거리 공대용 미사일이 장거리용 100발, 단거리용 50발만 2018년까지 구매된다. 한 대당 서너 발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900발이 필요한데 너무 작게 도입했다. 그래서 국내 개발은 너무 늦기 때문에 잘못되어서 KF-21이 깡통 비행기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한 대당 서너 발 수준이라는 것도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냐? 제가 앞선 질문에서 KF-21은 블록 1이 40대가 2028년까지 개발된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 1용 미사일로 이게 자영된 건데, 깡통 미사일이다 이렇게 빈 걸로 하면 140대 기준이 아니야. 120대 기준으로 하면 이 미사일 150발이 작은 건 맞아요. 근데 120대가 다 전력화되면 2032년이 되고 2032년부터 국산 공대용 미사일이 생산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아다리가 맞는 건데, 계산을 할 때 항상 120대 기준으로 생산하고 국산 미사일이 없다고 가정하니까 미사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40대 기준으로는 장거리용 100발, 단거리용 50발이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된 거 아니다. 그 5년, 4년 동안 쓸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것도 다 뒷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뒷사정이 뭐냐? 원래는 사실 이게 KF-21 뭐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 AIM-2000 이걸 다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할 때 원래는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에 한 400발 정도 수입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축소가 된 건데, 국내 개발 미사일,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LRAM이 국내 개발되면서 미티어 미사일 수입량이 줄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미티어 미사일을 우리나라에 팔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기분이 안 좋겠죠. 수익이 4분의 1로 줄어든다. 그리고 좀 억울한 점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아직도 K방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거나 좀 비판을 하신 분들 많은데, 이분들이 다 일리가 있긴 있어요. 왜냐? 지금 K방산 잘 나가고 우리 방산이 세계에서 사랑받는 거는 정말 몇 년 안 됩니다.
그 전까지 뭐 방산비리 뭐 있다, 우리나라 무기 같은 거 잘 만들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신 분들이 평생을 살다가 그 은퇴하시기 전에 갑자기 K방사에 뜬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 한국제 무기 안 좋다, 질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요런 고정관념을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도 해외에서 그 미사일을 수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그분들이 뭐 돈을 받거나 뭐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외국산 무기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국산 무기는 지나치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산을 믿을 게 되냐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 아직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한국의 그 방산 엔지니어, 그 다음에 한국 방산 기업들을 믿고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해외에서 무기를 수입할 때 단순히 우리가 외화 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못 받쳐줘요. 특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 캐퍼시티로 그 독일 현지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 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수입을 한 다음에 러시아군의 드론이나 그 항공기들을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을 쓰거든요. 같이 그 공용이에요. 그래서 그쪽의 생산량이 일단 부족해요.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거기다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그 다음에 영국의 유로파이터 전투기 등 많은 국가에서 수요가 많아서 사실 우리가 물량을 받아오는 것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국산 미사일을 만드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이번에 또 이상한 일이 있었죠. 외국 회사에서 새로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건 KF-21용 미사일이라고 보도를 하고, 저한테도 좀 그걸 좀 알려라 하려 했는데, 정작 KF-21의 무장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무기 구매에 관련한 분들 물어보니까 모른대요. 우리가 특별히 요구도 안 했는데 해외 회사에서 KF-21용 맞춤 무기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막 다 결정이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확인해보니까 아니던데, 그만큼 K방산 그 다음에 KF-21의 중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 해외 업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KF-21의 엔진 국산화 산업 및 향후 로드맵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이 KF-21 엔진 국산화, 대한민국 엔진 독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 올려드린 KF-21 그 엔진 개발 계획에 대해서 이제 보면 표를 제가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지금 현재 그러면 KF-21 엔진은 수입인데 어느 정도 수입이냐? 국산화율이 30%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해 있고 IP가 미국 소속입니다. KF-21은 제네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 사용하고 이거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 생산하는데, 그 조립하는 것도 그냥 조립하는 게 아닙니다. 정밀 부품이기 때문에 생산 시설과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부품을 들어가지고 조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엔진 가격의 30% 미만만 우리 한국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부품도 우리가 지적 생산권을 가지고 부품도 직접 생산하는, 이게 우리나라의 엔진 국산화 계획이고, 그래서 지금 결정된 거는 국가가 산학연 주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트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 연구소, 그 다음에 정부기관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팀이 돼서 이 첨단 국산 엔진으로 국산을 하겠다, 이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진 개발 자체는 2026년부터 2040년까지 14년간 방위사업청 예산 3조 5천억 원이 투입되고, 여기 이외에 이제 소재 개발을 위해서 산업자원부라든가 과기정통부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2041년에 KF-21에 국산 엔진이 들어가는 것에서 실제로 날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 및 공정 기술 개발, 이것도 이제 1.6조 원이 들어가니까 약 5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엔진의 개발 손댈 수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참여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어빌리티, 누가 이기냐? 누가 엔진 개발을 맡냐?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다 뛰어들어도 사실 모자라요. 그래서 정부 주도로 팀이 된 다음에 이 개발 그 분담 파트라는 공동 개발 방식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발표에 따르면,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안 내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자신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유로파이터에 들어가는 EJ200이라는 엔진처럼 국내 공동개발 형식으로 진행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는 이런 걸 담당하고 자신들이 이렇게 담당했다. 이 제안 내용까지 공개된 상황입니다. 그 소재와 공정 기술 같은 것도 이제 별도로 개발하게 되는데, 이게 2035년까지 되고, 이게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데, 그 천만다행히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그 소재에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오해를 하나 이제
정정해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게, 에너빌리티는 다들 요새 핫한 그거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발전기용 터빈 엔진을 만들고 이 터빈 엔진을 만들 때 소재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터빈 소재 엔진을 항공기에다 그대로 할 수 없고, 지금까지 그 소재 개발을 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소재 개발을 다시 이제 10년 동안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그 개발 기간 왜 이렇게 늦냐, 당장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심정은 이해가나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게 애프터버너라는 기술이 또 어려워서 엔진을 개발할 때 애프터버너부터 먼저 개발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면, 제트 엔진 말 그대로 엔진은 이제 연소실이 있고 팬이 돌아가면서 이게 폭발하면서 열려내는데, 그래서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코어 부분 같은 게 제일 핵심이고 사실 엔진의 성능이 결정하는데, 그래서 지금 KTF 5500이라는 국산 최초의 장수명 터보팬 엔진이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종 조립 단계에 있고, 이게 에어쇼에도 공개가 됐거든요. 이 코어 엔진 개발은 우리가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 애프터버너는 한번 연소된 가스를 다시 재연소해가지고, 그 비행기 나온 영화에서 갑자기 스로틀을 딱 떼면 뒤에서 불꽃이 팍 나면서 급상승하는 그 기능을 하는 급가속 장치인데, 요거에 대한 기술력이 사실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핵심 기술로 연구 개발하면서 코어를 지금 이제 5천까지 완성됐고, 내년부터 이제 2030년까지 10,000파운드, 이 15,000이라는 게 추력입니다. 5,000파운드, 10,000파운드, 그 다음에 16,000파운드 코어가 완성되면 이게 KF21에 들어갈 엔진 코어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계상으로는 KF21 현재 들어간 그 F414 엔진보다 한 10에서 15% 이상의 추력을 향상을 하면서도 사이즈를 똑같이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엔진 교환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게 근데 저는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왜 걱정이 되냐면, 사실 우리가 잘못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 믿지 못해서 생긴 실수인데, K2 전차를 개발할 때 그 K2 전차 파워백 사건에 대해서 밀리터리의 지식이 있는 분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K2 전차를 만들고 난 다음에 독일산 엔진을 썼는데 국산화 하는데 이게 지연됐거든요. 지연된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원래는 뭐든지 다 엔진부터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껍데기를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K2 전차도 엔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차체를 만들었으면 훨씬 편하게 만들었을 건데, 차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사이즈, 정해진 크기의 엔진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KF21도 사실 KF21 시작한 시점에 우리나라가 제트 엔진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엔진을 수입해서 쓰다고 결정된 다음에 이걸 바꾸려다 보니까 제한된 조건, 외경이라든가 기타 배선 같은 걸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지적재산권, 제너럴 일렉트릭 피해야 되니까 설계 좀 달라야 되고, 그래서 일반적인 엔진을 만드는 것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개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이게 난이도가 어려운 만큼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KF21 첨단 엔진은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정부의 국책사업이 됐는데, 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개발하면서 나온 지식을 또 활용해가지고 KF21 말고 뭐 무인기라든가 드론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엔진을 동시에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말을 하니까 사실 제가 좀 친한 젠트 엔진 개발자분한테 이런 말을 하니까, 니는 날 죽일 셈이냐 과로로 이렇게 농담을 말씀하시던데, 현실적으로 이제 KF21 엔진 같은 경우에는 2041년이 됐을 때 2040년에 KF21이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한테 해외 엔진을 달아서 주면 딱 이게 완벽한 시나리오인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실 엔진 개발한 기술을 추진해 나가고 이제 오존을 투입한 이 차세대 엔진을 개발하면서 얻은 지식들을 활용해서 파생형들을 같이 만들어야지 우리나라가 진정한 엔진 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이 한국 방위산업에 치명적이라던데, 히토류가 방위산업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왜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치명적인가요? 사실 미국 전 세계 방위사업에 지금 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인터넷 게시판 검색하시면 한번 좀 읽어보셨을 건데, 미국이 마하 3 초음속 항공기 블랙버드라는 걸 만들려고 했을 때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필요한데, 이게 러시아 부소련에서만 나와서 어떻게 만들었냐, 러시아는 티타늄 원광을 수출을 못 해가지고
그 부패한 구소련 군인이 티타늄으로 삽을 만든 다음에 그걸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은 그걸 수입해가지고 녹여서 비행기를 만들었거든요. 옛날부터 항상 이런 히토르, 그다음 희귀금속은 무기를 만드는 데 중요하지만 이게 수요가 참 애매해서 적들한테서 수입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안타깝게도 지금 F-35든 KF-21이든 이 공급망에서 중국과 100% 분리된 건 없습니다. 물론 중국산 칩이 들어간 건 없어요. 근데 칩에 들어간 소재, 실리콘이라든가 히토르들이 돌고 돌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원강 아니면 중국이 재련한 소재일 수는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히토르에 대해서 이런 거 파악하기 전에 공급망 파악이 필요해서 KF-21에서 지금 현재 방위사업청 주도로 공급망에 대한 실사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 이게 어디에서 수입했는지만 알면 사실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는 KF-21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원료가 어디서 왔나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작업을 또 따로 추진 중이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중국제에서 나왔던 히토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히토류 90%는 다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래서 히토류가 주로 쓰이는 부분은 이제 엔진, 그 다음에 레이더 같이 아주 핵심 부분에 많이 쓰입니다. 갈륨 나이트레이드라는 이제 소자가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데, 핵심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자인데, 이게 없으면 제대로 성능이 안 나와요. 그 휴대폰 충전기 중에 GAN 충전기라고 한 게 이 갈륨 나이트레이드를 쓴 반도체를 쓴 거예요. 이게 충전 속도가 일반 충전기보다 한 두세 배 빠릅니다. 왜냐하면 발열을 잘 잡을 수 있어. 요것도 엔진에 들어가는 것도 알루미늄의 특수한 뭔가 그 미량의 희귀금속들을 넣으면서 강도를 하거나 이 물성을 확보한 건데, 이거 확보한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토류가 아닌 줄 알았는데 히토류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르마늄이 그것인데, 게르마늄 옥침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동네에 보면 뭐 게르마늄 뭐 흔한 금속 아니냐 이런데, 의외로 또 그것도 중국이 또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기에도 쓰이고 있어서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이제 벌어질 건데, 그 전에 이제 워싱턴에서 벌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고려 아연이 미국 최대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과 이 게르마늄 공급에 대한 MOU를 맺었어요. 미국 로키드 마틴도 이 게르마늄을 공급하는데 중국산밖에 없어서 고려 아연에 SOS를 요청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런 게르마늄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 그래서 적외선 추적 미사일에 이 소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히토리들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고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K 핵심 광물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는 아니고 제가 가칭으로 부른 건데, 비슷한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들에서 이제 우리 무기 체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가진 히토류 역량을 모아서 이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이제 해외랑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히토류 원광과 이제 협력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데, 일단 우리나라가 히토류 개발에 좀 약점은 많아요. 왜냐면 히토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입한 게 워낙 가격이 중국이 쌌기 때문에 의존했던 거거든요. 다만 이제 고려아연, 아까 전에 이제 지금 게르마늄에 대해서 그 로키드 마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포스토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드론 아니면 무기에 쓰이는 영구자석 모터가 들어가는 네오디뮴 이런 데 확보를 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대구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인 성림첨단사업, 제가 이거 질문지 대답하다가 지금 찾은 건데, 여기도 이제 네오디뮴 자석을 생산하는데 얘는 도시 광산을 활용해서 히토류를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모된 폐기물에서 히토류를 뽑아내는 기술력이 있대요.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무기가 안전하게 히토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까 하니까 이제 걱정을 솔직히 말하면 해야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논의가 시작된, 미국조차도 뒤늦게 시작돼서 지금 큰일 났다,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히토류가 모자르면 첨단 무기 소재가 부족해진다고 문제가 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도 너무 빠르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이 가야 되는데 잘 헤쳐나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덱스에서 해군의 2040년 전력 발전 로드맵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해군 2040 계획은 해군의 장기 발전 플랜이고, 이게 여러 단계의 무기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이 사실은 이걸 사주세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군 나름대로 또 홍보에 고민이 많으셔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핵심 개념입니다. 마린타임 갤럭시 계획과 네이비시 고스트 계획이 그것인데, 이게 영어로 이제 갤럭시가 영어 약자예요.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해군이 우주에도 자산을 가져야 돼서 해군이 필요한 우주에 대한 전력이 마린타임 갤럭시고, 네이비시 고스트는 이것도 고스트도 약자예요. 그래서
해군이 이제 드론뿐만 아니라 무인 수상 드론, 수중 드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무인 체계 확보 유령 함대 계획이 네이비시 고스트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 있던 전력들을 발전하는, 그러니까 수상함, 그 다음에 잠수함, 그 다음에 항공기 확보 계획, 이렇게 총 5가지 단계로 이 앞으로 우리 해군의 전력 발전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림 한 장에 담은 것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차분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멋있지가 않으니까 이 매니아들도 없고 하지만, 실제 인공위성을 지배하는 자가 전쟁을 지배하게 된 게 미래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주 전력 확보를 위해서 우리 해군이 그 마린타임 갤럭시로 이제 확보를 한 거는 초소형 위성인데, 초소형 정찰 위성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감시할 수 있는 소형 위성들을 그 20개에서 40개 정도 뿌린 다음에, 우리 함대가 적의 함대 위치를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작동시키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보내지 않고 인공위성으로 찾아가지고 공격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스텔스 전투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적 신호를 내뿜지 않으면 적이 우리를 알아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해상을 감시할 수 있는 군집 정찰 위성 이거 확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저궤도 위성 통신 위성 확보하는 겁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이 왜 중요하냐? 배랑 백길 이제 거의 네트워크가 돼야 됩니다. 정보 고속도로가 돼야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왜냐면 적이 어느 배에서 뭘 공격하는지 적은 몰라야 되고, 우리는 그걸 잘 파악해서 이제 중복 사격을 방지하거나 아니면 잘 계산을 해서 적의 위치를 판단할 때 배 한 척을 전투력만은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때 그냥 통신위성, 지금도 우리 통신위성 쓰는데 너무 전송 용량이 작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타링크와 유사한 대용량 위성통신이, 데이터 위성통신이 가능한 체계 우리가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전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요걸 확보하는 게 마린타임 갤럭시 위성입니다. 네이비시 고스트, 제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무인 전력을 확충한 건데, 무인 항공기,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해상감시 무인기 24시간 우리나라 바다를 초기하면서 잠수함의 그 잠만경이 어디 올라오지 않는가, 혹은 불법적인 배가 들어오지 않는가, 이거를 레이더로 감시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 거기다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군집 무인 공격기, 이런 거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찰용 무인 수상정,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무기를 갖추지 않는데 적들한테, 적진에 먼저 보내서 적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는 거. 그 다음에 평화시에는 중국이 불법으로 막 이런 거 꽃게잘비 한다고 우리나라 침범할 때 사람이 가면 이게 위험합니다. 물대포 같은 걸 장착해가지고 쫓아내거나 무인 전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들이 개발 중이고, 전투용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에는 130mm 유도 로켓을 달아서 북한이라든가 주변국을 배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는 첨단 스텔스 미사일이나 초음속 미사일을 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지상 공격용 다연장 로켓을 탑재한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기뢰 제거, 북한이 기뢰를 사용해서 전쟁이 나면 우리 인천항이라든가 부산항을 봉쇄해서 우리 해군을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무인 로봇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인명 피해 없이 기뢰 제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연구 중이고, 무인 잠수정은 어디 쓰이느냐? 우리가 거꾸로 북한이나 주변국 항구에 무인 잠수정에다가 기뢰를 실어서 보내서 몰래 기뢰를 부설해서 적을 봉쇄하면, 아무리 우리나라보다 강한 해군력이라도 항구밖에 못 나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봉쇄 작전, 혹은 적의 항구 근처에 무인 잠수정 몰래 보낸 다음에, 저기서 잠수함이 누가 출항하는가, 어디 있는가,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적의 핵잠수함이나 이런 거 위치를 알아내는 이런 역할을 맡아내는 게 네이비시 고스트입니다. 요거 외에도 수상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야기가 많죠. KDDX 차세대 구축함, 요거 외에도 KDDX2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울산급 1 호위함, KDDX보단 작지만 첨단 전력인 이 호위함에 대한 추가 생산, 고속정, 그 다음에 OPV라고 하는 우리 군에 없던 새로운 개념의 함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는 원양 정찰정이라 해서 페트롤 보트라 하는데, 실제로 보트 크기 나이가 한 2,000톤쯤 됩니다. 해군이 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소형 함성을 대규모로 운영한 전략을 했는데, 소형 함성일수록 그 인력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형함 위주로 재편하되 소형함을 대체하는 이런 함선들을 좀 만드는 게 OPV이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이제 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 인력 저용함에 대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거는 이제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 후속 잠수함 이런 것들이 연구 중이고, 해상 초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금 현재 PA 포세이돈이라는 미국산 이제 최신형 해상 초계기가 들어왔는데, 이 후속 사업을 국내 개발로 할지 아니면
해외 수입할지가 내년에 이제 연구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국내 개발을 하면 카이라든가 국내 업체들이 한국형 해상 초기 개발에 뛰어들 것이고요. 현재 HD현대와 하나오션 간의 KDDX 사업 수주 경쟁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거는 좀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취재를 열심히 했고, 취재를 열심히 했다는 걸로 꼭 이야기한 건 제가 말한 게 언제 틀렸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방송 시점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아주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KDDX에 대한, 그러니까 건조를 누가 맡아야 되는지에 따라서 하나오션과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경쟁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기밀 유출 논란이라든가 각종 법적 소송전이 많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와중에 상생안이라는 게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하나랑 현대가 너무 많이 싸우니까 그 둘 다 공동 초도함을 공동 건조하거나 아니면 동시 건조하는 방안이 좀 부상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녹화 시점에서의 주된 의견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일종의 하나의 판정승이라 할 수 있는데, 상생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현대중공업이 KDDX에 대한 건조, 초도함 건조를 가지게 되면서 KDDX의 IP를 가져가게 되고, 하나오션은 새로운 배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배를 건조 예산 승인받지 않으면 이게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에 다 기회를 주면서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둘 다 수상 전투함 건조 능력을 보존시킨 게 맞지 않냐 라는 내용들이 좀 대두가 되고 있어서 11월 중에 방위사업 추진위원회, 큰 방위사업들은 다 여기서 결정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새로운 방위사업 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결정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방위사업 청장님이 아직 계시고 그분의 결정안에 다음 달 중에 승인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최신 분위기인데,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이고 두 업체들이 정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면 저 두 업체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실제로 제가 굉장히 기자가 눈치 본다고 하면 없어 보이겠지만 우리나라 방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쪽 편에 들 수는 없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빠르게 결정이 나와야지 우리가 KDDX 기반으로 우리 오래된 전력 전투함을 교체를 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게 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방산 수출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속한 해결을 좀 부탁드린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상생안이 맞냐, 누가 하는 게 맞냐, 요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결정을 빨리 해주시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중 전력 강화를 위해 3,000톤급 장보고 포 잠수함의 신형 탄도탄 탑재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해당 계획은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가지나요? 지금 제가 띄워드린 것은 사실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보고 3와 4에 대해서 해군이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그 속보다 아니면 단독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정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보고 4는 핵잠수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핵잠수함이 이제 만들 계획이 없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장보고 4는 일단 핵잠수함 개발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잠수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핵잠수함 개발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장보고 4예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다른 분들도 잘 말씀 못 하시는 건데, 장보고 3의 원자력 잠수함 개조 이게 없던 건 아닌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많이 무리가 있다 해서 일단 장보고 3의 원자력을 달아서 원자력 잠수함으로 바꾸는 일명 장보고 3 배치 3 계획은 일단 지금 정지가 되고, 그 대신에 장보고 4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원래 1, 4급 잠수함, 그러니까 손원일급을 대체하기 위한 그 미들 사이즈 잠수함을 개발한 계획이었다가 지금 장보고 3와 동일한 크기 아니면 더 큰 크기로 만드는 게 변경이 되었는데,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지금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 변경되었을 때 핵잠수함을 원자로를 실을 수 있는 잠수함으로 개조가 가능한 잠수함을 만드는 게 일단 우선 장보고 4의 핵심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원자력 탑재를 위한 잠재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게 가능한가요? 그 디젤 잠수함을 원자로로 바꾸는 게 어떻게 되나요? 됩니다. 왜 되냐면 거꾸로의 경우는 많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지금 네덜란드에 판매한 신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을 그 원자력을 뗀 다음에 디젤 엔진과 배터리를 넣어서 재래식 잠수함으로 바꿔서 파는 거예요. 이게 사실 호주에도 팔렸는데 호주가 그걸 거절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배의 모양, 함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자력 잠수함에 맞춰서 개발을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원자력을 제외하고 장고포의 개선점은 무엇이냐? 크게 일단 장고3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큰데 성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해군의 발표에 따르면 은밀성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초저소음 추진 체계, 그 다음에 발전된 음향 흡수 소재 적용된다는데 소리가 왜 중요하냐? 잠수함은 적이 내는 소리를 자꾸 탐지하기 때문에 내가 내는 소리가 작으면 일단 적한테 듣기 확률이 낮아져서 스트레스 상태가 되고 내가 남에 대한 음파 탐지를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 자체 소음이 줄어들면. 그래서 같은 소나를 가지더라도 자체 소음에 따라서 성능이 2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장고3 배치2 같은 경우에는 그 탄성 마운트라 해가지고 진동으로 생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막 엔진 같은 거 덜덜덜 떨리잖아요. 이게 고무 댐퍼가 있는 베이스 위에다 얹어가지고 소리가 퍼지지 않도록 막거나 아니면 배 앞에다 배를 감싸는 특수한 타일을 하는데 이게 타일이 그 화장실에 쓰는 타일이 아니고 고무 재질로 해가지고 소리를 흡수하는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에서 쓰는 그 고무 타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 같은 것들 배에다가 발라서 소리를 줄이는 굉장히 첨단 기술인데 이걸 도입하고 생존성 이게 도입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취재를 해봤어요. 이 지휘 통제랑 이제 운영에 인공지능이 적용됩니다. 인공지능이 적용되면 함선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서 뭔가 이제 고장이 나거나 아니 문제가 생길 때 일반 사람이 점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폭발이라든가 사고를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지휘 결심 부분에 가지고 토리로 이제 지금 잠수함이 적을 탐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귀에 의존하는 게 좀 많아요. 그 영화 울프 콜이라고 프랑스 영화에 보시면 듣는 천재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이분이 그냥 듣는 소리만으로 모든 잠수함들 다 구별해낸다. 신의 귀를 가지는데 요거를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외에도 자동화를 강화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겠다. 그래서 사실 일반 오피스 사람이 AI 도입해서 업무 효율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사실 사람을 줄이겠다는 건데 군용분야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업무 강도를 낮춰서 중요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신형 컨포멀 음파 탐지기가 설치되는데 요거는 일종의 KF-21의 A사 레이더 같은 최신 기술이고 미국 해군 핵잠수함에 들어간 것과 크기는 차이가 나지만 개념이 동일하게 해서 기존의 우리 장고3보다 음파 탐지 능력이 한 30% 이상 차이 나도 더 좋아집니다. 여기다 마지막으로 타격 능력,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마 장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대함 미사일, 그래서 땅에서 적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용도로 개발되고 난 다음에 이제 KF-21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사이즈를 줄이는 작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예정인데 잠수함에도 아마 적용돼서 막 5에서 6의 속도로 적 항공모함을 잠수함으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이 외에도 이제 어뢰도 신형 어뢰들이 개발된 것 중에 로켓 어뢰의 도입이 아마 유력합니다. 로켓 어뢰는 뭐냐? 물속에서는 로켓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작동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켓이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데 로켓 엔진의 그 연료에 산소, 산화제를 넣으면 이게 바닷속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는 특수한 물방울을 만들어서 공기저항을 줄이는 로켓 어뢰 같은 걸 개발 중인데 지금까지 개발된 건 직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일반 어뢰가 한 100km 이하의 속도로 가는데 이 로켓 어뢰는 300에서 500km. 그래서 적이 나를 발견했을 때 총잡이를 치면 먼저 총을 들어서 쏘는 그런 정도의 신형 무장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이 궁극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시나요?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한 게 뭐냐면 원자력 잠수함의 그 획득도 중요하지만 획득하고 나서 운용 유지 비용, 그 다음에 원자력 폐로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건 맞아요. 이게 있으면 재래식 잠수함보다 몇 배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원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려면 결국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고 일반 원자력 잠수함보다 공격에 훨씬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복 타격 능력으로서 원자력 잠수함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아직 핵보유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 사실 호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원자력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해서 궁극의 무기체계를 쓴 게 상식적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핵무기를 탑재하지 못하면 그 효과가 매우 반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핵 잠수함을 지금 개발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비용 문제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KDDX 차기 구축함 이후의 수상함이라든가 아니면 유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항공모함의 확보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항공모함과 원자력 잠수함 둘 다 갖추면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그게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라서 돈 문제도 있고 인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잠수함 추진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우려하신 분들 동시에 있는 상황이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한민국이 원자력 잠수함과 항공모함 둘 다 갖추면 좋고 저도 있으면 기쁠 것 같은데 이게 국방비가 100조 원이 돼도 부족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 그 다음에 항공모함 확보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뭘 먼저 우리가 확보할 것인지 이게 대해서 좀 우리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지금 있는 건 맞는데 원자로는 구매를 하는 것도 비쌉니다. 한 대에 이제 원자력 잠수함 구매하면 한 대에 2조에서 10조 안 사이의 가격을 가지는데 운용한 다음에 폐기를 못하는 게 걱정이에요. 이게 최악의 경우 이 영국 사례인데 원자력 잠수함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분해를 해서 핵물질을 빼내야 되는데 그게 또 돈도 많이 들고 빼낸 핵물질을 또 어디 넣어야 됩니다. 어디 지하 깊숙한 데 넣어야 된다. 이게 비용이 몇십조 원 들어서 영국은 어떻게 하느냐, 스코틀랜드 항구에다가 퇴역한 원자력 잠수함들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항구에서 방사능이 좀 새어나와요. 이게 우리나라가 땅이 넓으면 솔직히 사막 어디 묻어보면 되는데 방패장이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 솔직히 해결이 필요하고 SMR을 적용하면 어떻겠는가, 요 이야기도 많이 하셔서 사실 SMR을 원자력 잠수함이나 군함에 연구하는 것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현대라든가 여러 가지 선박 연구소에서 SMR 선박에 대해서 민간 선박에 대한 연구가 있고 요거를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 있지 않나요? 이야기하면 또 그런 위험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자님 밖에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반농담으로 하는데 SMR 선박도 이 원자력 일반 원자력보다는 방사능이 훨씬 작게 나오는 친환경이긴 한데 이것도 처리에 대한 인프라, 그러니까 다 수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체, 핵물질에 대한 그 원자 방사능에 대한 줄이는 방법, 요게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해군력 증강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앞선 질문에서 제가 약간 이야기를 했는데 돈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입니다. 해군 사관학교 생도분들 중에 사실 잠수함으로 가신 분들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어떻게 보면 극한 특수부대 가는 것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잠수함이 굉장히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장보고 3쯤 되면 이게 재래식 잠수함에서는 제일 큰 크기고 여군 숙소까지 있는 정도로 좀 나아졌다고 해서 제가 이제 실제로 들어가진 못했고 이제 그거 어떻게 됐는지 대충 상황을 들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공기도 안 좋습니다. 공기를 사람이 마시고 내뱉은 공기를 다시 이산화탄소 분해해서 다시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잠수함이니까 업무 강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수함 확충하는 건 좋은데 잠수함 인력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에 전역하시거나 바꾸신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뭐라 할 게 안 돼요. 너무너무 힘든데 보상을 작게 줍니다. 그리고 이게 보상을 또 너무 많이 줘서 이제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씩 주고 싶다. 저도 그렇게 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수상함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상대적인 또 그 형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해결할 방법은 해군들의 지원과 그 다음에 인력 예산을 확충시키는 방법밖에 없고 그나마 생활 환경을 좀 향상시키려면 일단 배에 들어가는 사람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 인공지능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현재 전투함의 이 자동화는 의외로 이탈리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이탈리아의 그 몇천 톤급 초대함 1조 원짜리 배 같은 경우에는 한 2명만 있어도 배를 조종하고 있을 수 있어서 아예 파일럿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일럿이 배를 조종하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이제 전투 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그 기관부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고장을 미리 감지하고 그게 없으면 사람이 계속 서서 엔진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기름 부어줘야 돼요. 옛날 배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좀 개선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인공지능과 그다음 신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인력 감축 굉장히 중요하고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제가 이제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혁신적 사고라는 건 거꾸로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말하면서도 민망한 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인데 알면서도 못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해군이 큰 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면 진짜 죽습니다. 그 멀미 한번 겪어보면 일반 여객선 멀미랑 비교가 안 됩니다. 전투 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배를 중시하는데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를 생각하면 우리는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력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아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우디에서 타이곤 장갑차를 비공개로 32대 구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전해주신다면요? 타이곤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S 사업부가 만든 차량용 장갑차, 바퀴가 있는 장갑차인데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집념이 느껴지는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차량용 장갑차 사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전에 로템, 그 다음에 두산 DST, 그 다음에 삼성 테크인이라고 세 개 회사가 피 터지게 경쟁을 해가지고 지금의 로템이 이겼어요. 그리고 두산 DST와 그 삼성 테크인은 합병돼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됐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장갑차 개발에서 탈락한 연구진들이 심기일전에서 차세대 차량용 장갑차를 수출형으로 만들자 한 게 이 바로 타이곤입니다. 이 집념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수출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형은 사실 너무 가격을 다운하기 위해서인데 사양을 좀 좋게 만들었어요. 지뢰 방호 장갑이라든가 첨단 장비들을 좀 넣었는데 요거를 이번에 사우디 훈련 장면에서 처음 공개가 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우디에 수출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면 사우디 측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너무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공개할 수 있는 내용만 이야기하자면 사우디에 우리가 천궁 다연장 로켓을 수출했는데 이 로켓을 지휘하는 지휘 차량으로서 수출되었다. 그게 30여 대다. 이게 처음 밝혀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SNS 이게 나온 건데 또 사우디 정부가 인정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장갑차는 천무 다연장 로켓과 함께 다니면서 지휘관 장군들이 타면서 어디 공격할 건지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차량용 장갑차가 아주 적당한 거죠. 왜 적당하냐면 앞서 말한 대로 이 타이곤 장갑차는 뭐 추가 장갑 키트라든가 지뢰 방어 키트, 그 다음에 원격 무장 통제 체계 이런 게 있어서 그 지휘관들 싣고 경호하기 좋거든요. 일반 차량보다. 그래서 수출된 거고, 그래서 비공개 수출된 거고, 이게 추가 수출도 지금 열심히 세이즈 중입니다. 타이곤이 미국이나 유럽의 경쟁 장갑차들을 제치고 사우디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 전초전에서 이겼지만 이제 본 게임이 남아있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번에는 패키지 수출 그리고 해외 수출 국가들이 요구를 100% 반영한 맞춤형 수출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형 버전 자주 이야기하지만 가격 다운하기 위해서 뭐 에어컨도 빼고 이런 것들을 좀 가끔 뉴스로 보셨을 건데, 그래서 풀 사양으로 맞춰주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성능 계량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잘 맞춰줬고, 그리고 선물한 세트로 이렇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패키지 판매가 가능했던 거라서 이 수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본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본 게임이 뭐냐면 그 사우디아라비아 차량용 장갑차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수출된 건 이제 32개인데 600대에서 900대 이상의 아주 대량 주문, 이제 하나로 10조 원 가량의 대규모 사업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막이 많은 나라고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기동성이 좋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전차는 무한궤도 가면 이제 지형을 다 극복할 수 있지만 오래 멀리 가는 데는 부적당해요. 그래서 반드시 바퀴를 가진 장갑차가 있는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진 차량용 장갑차 교체 수기가 다가와서 지금 현재 중국산 VN22 차량용 장갑차 이 타이곤 8륜 장갑차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에어쇼에서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제안하기 위한 타이곤 장갑차 모델들을 공개했는데 그 모델 중에서는 우리 레드백 장갑차 유사한 자동 포탑과 미사일을 가진 이제 보병 전투형, 그 다음에 KMPF라고 해가지고 105mm 그 전차포에다가 능동 방어 장비를 탑재한 경전차형, 기타 뭐 자주포용이라든가 대공 방어 이런 것들인데 이게 패키지로 몇백 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같은 자체를 쓰기 때문에 이 우정 유지하거나 장거리 기동할 때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이게 이기면 정말 대박 사건이 터진 겁니다. 거의 저는 폴란드 수출 그 K2 전차 수출 다음의 최대 규모 방산 지상 수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이게 취재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사실 앞서서 사우디가 이걸 잘 공개 안 한다 했잖아요. 거기다가 중국의 공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차량용 장갑 자주포를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계약이 나왔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중동 방산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세이즈, 그 다음에 외교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타이곤 이외의 중동 국가들의 수출한 무기들 그리고 수출할 가능성이 큰 무기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천공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이라크에 수출돼 있고 얼마 전에 그 이라크 수출권에 대해서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사실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좀 갈등이 됐는데 모두 종결되어서 잘 마무리됐다는 게 공시로 알려지기도 했죠. 그리고 천무 다연장 로켓, 제가 앞서 말한 타이곤의 그 G차가 됐다는 거, 그 천무 다연장 로켓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됐는데 이게 단순히 포르 로켓포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로켓이 굉장히 비싸서 이제 현지 공장 건설을 통해서 대량의 로켓 주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수출형 미사일이 CTM-290이라고 하고 요건 이제 말 그대로 290km의 사거리를 가진 지대지 미사일로 사우디아 아랍에미레이트의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수출품이고 지금 현재 수출할 만한 거 레이저 대공무기 청광 블록 2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광 블록 1까지 있고 블록 2가 되면 출력이 강해지는데 사실 한번 사우디 수출에 실패를 한 제품이에요. 뭐냐면 중국산 레이저포가 선정되어서 이미 배치가 됐는데 배치가 되고 나니까 이 중국산 레이저포에 대한 사우디군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모래바람이나 기상이 안 좋으면 레이저 성과가 좀 잘 안 나온다.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산 수출이 좀 유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산이 제대로 이제 활약을 못했으니까 우리 천강에 가서 활약할 차례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 외에도 이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처음 공개한 KNIFB 차세 장갑차 이것도 좀 수출이 할 만한데 우리나라 그 레드백 장갑차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 수출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중동 수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능을 맞추다 보니까 외국산 부품을 많이 썼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제 부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제 부품이 들어간 그 군사 무기를 중동 국가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근데 KNIFB는 기관포, 포탑, 미사일들은 다 국산했기 때문에 중동 수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보일 만한 중동 국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외에도 LSM 장거리 대공 무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궁이 수출되고 천궁보다 상위 호환의 체계를 가지게 되면 다층 방어망을 갖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문에 LSM이라고 하는 장거리 대공 무기를 개발했거든요. 그 의미는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도 똑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기를 원한다. 특히 LSM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드 다음으로 사드와 천궁 사이에서 적을 요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A-MD 미사일 방어막은 사드로 2차 요격, 그 다음에 LSM으로 2차 요격,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와 천궁으로 3차 요격을 하는데 요 시스템을 사드를 가지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에서 그대로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수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현재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폴란드고 46%, 그러니까 2024년 기준이니까 올해 기준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요거 있는데 그 다음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필리핀, 인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산 공급망에 이제 그 단순히 수출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호주라든가 아니면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수출이 많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사실 작년부터 많이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새로운 국가, 동남아에서의 대량 주문이라든가 혹은 남미 진출 이것도 열심히 도전해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남미의 방산 시장을 미국이 많이 선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K방산이 빠르게 침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남미는 미국의 나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영역에 들어가지 싫어하는 국가들, 반미 국가들이 좀 있는데 이 나라들은 미국산 무기가 아니라 러시아산 무기를 선호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들어갈 게 없었다가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좀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진행된 페루의 방산 수출, 뭐 장갑차 수출, 군함 수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트럼프 덕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 무기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 무기를 주문하면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데 압박을 하면 더 사야 될 것 같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눈치를 보는 나라들이 러시아 무기를 사면 이제 큰일 난 데다가 러시아는 지금 현재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쓴 내수용 무기 확보에도 힘들어요. 그래서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 대안으로 납기가 빠르고 그 다음에 미국산 무기와 호환성이 있는 나토 표준 규격이 있는 한국산 무기들이 선호되는 게 있고 거기다가 페루의 KT1 현지 생산이라든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미리 기술 이전 생산들은 좀 한계 있거든요. 그래서 남미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과 그 자신들의 방위산 역량을 늘리는 패턴으로 한국을 선호합니다.
거기다 맞춤형 접근을 한 걸로 우리가 방산 세일즈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인데, 나라별로 그 나라가 필요한 것들, 뭐 방산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이라든가 이런 산업혁명들을 우리가 패키지로 항상 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루 같은 경우에도 배 같은 걸 같이 공급해서 페루 조선소의 역량을 향상시켜 주기로 했고, 이런 접근 방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미 시장을 새로운 방산 노다지로 지금 인식하고 열심히 세일즈 중입니다. 한국 방산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기술 이전입니다. 기술 이전이 가지고 있는 장점 및 리스크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장점 같은 경우는 역시 기술 이전을 요즘 안 해주면 거의 무기를 안 삽니다. 다들 자신들의 무기 생산, 방위산업 역량을 갖추고 싶어 해서 요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세상이 불황해지니까. 그런데 이런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잘해주는 나라, 단순히 기술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기술 이전을 받아서 방위산업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알거든요. 미국이 기술을 안 주는 걸 스스로 개발하고 이런 아픔을 알고 있어서 엔지니어분들이 현지에 가셔서 똘똘하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잘해줍니다. 우리나라만큼 잘해주시는 분들 없어요. 물론 기비상은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 강화라든가 상대방이 단순히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 이에 대한 호평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을 해줬는데 그 나라가 더 잘 나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가령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방산기술 K2라든가 K9 전사 기술 이전 생산 같은 걸 해가지고 독자 모델을 만들었는데, 결국 독자 모델을 만들었어도 그 MNC 솔루션이라는 한국 기업들이 만든 부품을 써야 돼요. 걔네들이 체계 종합이나 결과물을 조립할 수 있어도 중소기업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한국이 말고는 잘 없기 때문에 한국산 부품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죠. 지적재산권 유출 위험을 막는 건 필요해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안티 템퍼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무기 같은 걸 실링을 하거나 분해됐을 때 이걸 알아차리고 이게 신고를 할 수 있고 역설계 방지하는 기술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뭐 실링을 하거나 아니면 분해를 할 때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안 하면 바로 경고가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는 복사 방지 기술, 그 다음에 위변조 방지 기술 같은 걸 적용해서 함부로 카피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한국 방산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았을 때는 사실 필요가 없었다가 이제는 사실 한국 방산의 높은 기술력을 해외에서 탐내는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한국 산업 보호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앞서 말한 이유로 방위사업의 기술 이전했을 때 7보다는 득이 더 크고, 우리도 이제 한 세대 전의 기술을 이전해 줌으로써 우리는 최신 무기를 팔게 되는 것이죠.